미국에 이제 뭐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게 글래스도어라는 게 있는데 글래스도어의 레이팅이 전 분기 대비 얼마나 향상했느냐를 비교해봤을 때 이제 뭐 상위 20% 기업이랑 하위 20% 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팩터를 통제하고도 초과 수익률이 월 2% 정도 된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기 책방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죠. 한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모실 수 있는 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경영대학교의 신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큰 획을 그어 주셨던 분인데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출간되었던 90년대생이 온다를 읽으면서 슈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써주셨던 공정한 보상을 보면서 이 90년대 이후의 생이 우리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리구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보상이 다르구나. 그걸 아주 책에서 잘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니어로 회사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시죠. 회사 대표가 된 것도 스타트업이지만. 근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건이 뭐였냐면 이 자문사의 이직률이 알아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어마무시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확 질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함께 성장했던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빠진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결국은 여기는 사람 장사가 다거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공정한 보상에 이은 또 하나의 명저가 나왔습니다. 정서적 연봉. 그렇지, 이거였지. 이거. 그러니까 보상은 제가 공정한 보상에서 배웠거든. 어떻게 보상을 하면 될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뒷단에 빈자리가 분명히 엄청나게 네.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닌 돈 이외에 어떤 썸띵 네. 이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드디어 이 책에서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사실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작 공정한 보상은 돈이 정말 힘이 세다. 네네네네. 돈이 정말 힘이 세고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란 잘 벼린 칼을 잘 휘두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다면 네. 사실 이제 그 공정한 보상의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강연이라든가 뭐 포럼 같은 데서 이제 스피치를 하다 보면 그 대기업에서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곳간이 넉넉하니까. 어. 그들은 이제 소위 잘 벼린 돈이라는 칼을 휘두를 준비가 돼 있고 휘둘러 왔고 앞으로 더 잘 휘두르고 싶다라는 네. 이제 그 희망이 있는데 욕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9988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의 대기업이 예를 들면은 뭐 전체 근로자의 한 12% 정도를 고용한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결국 99%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대기업이 아니라면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데야 뭐 이익이익금이 370조 원이고 네. 한때 이제 뭐 우리 22년 같이 잘 나갈 때는 성과급만 5조 5천억이 풀리고 뭐 그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뭐 최근 SK 하이닉스라든가 네. 그러니까 막 도시 하나가 흥청흥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성과급 뭐 하이닉스 내년 구성원 성과급이 뭐 1억에 육박할 거다. 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뭐 하이닉스 블라인드가 난리가 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대기업에서는 뭐 생경한 일이 아닌데 네네. 저도 이제 주로 대기업 그 경영자들만 뵙다가 굉장히 다양한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뵙고 나니까 나도 돈 중요한 거 아는데 네. 돈이 없다. 그렇지. 예. 네. 뭐 우리 중소기업 마진율 뻔한데 네. 돈이란 칼 잘 휘두르면 좋은 거 나도 아는데 네네. 휘두를 수가 없다. 근데 이직률은 계속 올라가고 네. 인력난이 심각하다. 네.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겠느냐.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답을 드려야 될까. 네. 뭐 그런 고민의 산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정말 코로나 이후 대퇴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렇죠. 붐을 이뤘고 경기가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이제 대퇴사 시대는 끝나고 대입사의 시대가 됐다고 표현해다. 어떻게든지 회사에 안 잘리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책 서두에 쓰셨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에서 느끼는 것보다 대학에서 느끼는 인구 감소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는 톤으로 전 읽었어요. 서울대학교에 학생이 없다. 맞습니다. 일단은 서울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뭐 한 2037년쯤 되면 수능을 한 30만 명 좀 넘게 보는 시대가 될 텐데 그렇지. 지금 한 50만 명 보거든요. 52, 3만 명. 근데 그때도 저희 학부 정원 3천 명 채우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의 가장 중요한 건 석박사 과정인데 예. 석박사 과정이 빈사 상태다, 네. 고사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고. 그럼 서울대가 그럼 다른 데 지금 완전 끝났네. 요새 이제 어떤 농담이 있냐면 소년이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 예, 네. 참 슬프지만 이제 네. 그런 농담이 만연을 하는 시대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장차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베트남에 분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구하기 쉽다고 아니하다가는 몇 년 있다가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온다. 물론 학교가 특수하긴 하죠. 네. 학교는 정말 사실 공부할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의 특성상 사람에 더 절박한 게 학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라인상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한 5년 뒤면은 기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음. 학생이 교수를 선택하는 시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일본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일본은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인력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네. 완전히 구직자 위주의 셀러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한 65% 되는데 네. 일본은 98.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1이면 거의 완전한 완전 공항입니다. 완전도 그런 완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성합니다도 없고 뭐 네. 문과 이과 취업률도 거의 대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회사들이 사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제발 나가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직자의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뭐 귀댁의 자녀를 차용해도 되겠습니까? 어. 뭐 이런 확인 전화를 받는 뭐 그런 상황이죠. 일부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가 이제 면접관 프로파일을 보고 나 이 사람이랑 면접할래. 네. 라고 고르는. 아.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딱 7년, 8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인구 구조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생산 가능 인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도 항상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버블 깨지고 90년대 중반에는 정말 일자리가 너무 부족했죠. 사람이 남한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2010년 정도부터 아니 우리 일본에도 사람이 부족하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니 2020년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인력 부족이 심각하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금의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된 거는 20년 이후인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일본은 17년 빠르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50살 이상이다.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생산 연령 인구, 네. 혹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그 인구가 이제 95년도 이제 버블 깨지고 8,600만 정도로 정점을 찍다가 네. 이렇게 쫙쫙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2010년, 20년 정도 되면은 그게 한 1,300만 줄어서 30년 전 피크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7,300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놀러 가시면 웬만한 이제 시부야 뭐 하라주쿠 편의점은 다 외국인입니다. 뭐 방글라데시인이라든가 네네. 뭐 인도인이라든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략 보시면은 그 생산 가능 인구 절정 대비 뭐 한 5% 정도 빠지니까 우리 일본도 사람이 부족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 15% 정도 빠지니까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년째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게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15세, 64세 그 생산 가능 인구가 한 3,740만 정도로 정점을 찍고 이제 쫙쫙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네. 지금 이제 상황은 지금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그냥 쉼 청년이 50만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북극 한파도 이런 북극 한파가 없는 상황인데 고용시장이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제가 전망을 해보자면 2030년 정도 되면 상황이 꽤 달라질 거고요. 2035년 정도 되면 이제 진짜 누구 말대로 일자리 천국이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3,740만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정점 찍은 게 5년 전. 네. 그게 이제 한 2030년쯤 되면 이제
5% 이상 감소하게 되거든요. 한 3,500만 되고 2035년 정도 되면 이제 3,200만이 됩니다. 그게 15%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부상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인사 쪽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가 되셔서 후배를 둔 직장인은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안 읽으면 안 되는 필독서가 저는 됐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업계의 턴오버, 그러니까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 저는 냉장고를 꽉 채웠어요. 냉장고 꽉 채웠어요. 무알콜 맥주 지금 우리 뚜껑 열만 20병 있고요. 제로 슈가 콜라 쫙 있고요. 네. 아이스크림 꽉 채웠고요. 채우셔야 됩니다. 예, 그걸 채우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안심이 좀 됐어요. 그렇죠. 저 지금 약간 정서적 연봉 뭔가 좀 채운 겁니까? 제가? 네, 좋은 다이얼을 복지라는 좋은 다이얼을 돌리신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이 넘쳐나면 뭐 이직 걱정도 안 할 것이고 경영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 영원하면 사실 좋겠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이직률이 쫙쫙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퇴사 시대 뭐 21년, 22년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 이직률이 22년에 정점 찍고 네. 23년 지금 4년 데이터가 좀 모으고 있는데 상당히 빠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 예. 책 뒤편에서 얘기했지만은 소극적 퇴사자? 그게 이제 네. 소위 quiet quitting, 네, 지금 조용한 사직.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때가 아니죠. 일단 비는 피하고 봐야죠. 지금 제가 다녔던 회사 제 동료들도 저한테 끊임없이 막 물어봐요. 그리고 맨날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얘기야. 조용한 사직이라고 조용한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먹고 살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고. 그럼요. 이거 꼭 버텨야죠. 참고 있는 거지.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그랬지. 분위기 다시 풀리면 그냥 박차고 일어날 친구들 너무 많다. 게다가 그 중에 상당수는 20, 30대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일단 비는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야 되는 네네네. 회사에서 어떤 수모와 모멸과 좌절을 주더라도 버텨내야죠. 지금은 네네네. 버텨내는 게 답인데 문제는 이제 이 대잔류 시대라고 매경에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올해 1월 특집 기사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그렇지.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고용시장이 혹독해 보이지만 일단은 저도 제 아들들이 2010년생이거든요.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35년이면 25살인데 그치. 물론 뭐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뭐 예를 들어 메디칼이라든가 뭐 쉽지 않겠지만 그때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먹고 사는 것은 전 큰 걱정 안 한다. 이공계 전공이라면. 네. 그래서 구인난, 뭐 인력난 하면 중소기업 얘기인데 지금 네. 대기업은 입사 못해서 줄을 서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특히 이제 이공계 R&D 인력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네. 2035년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력난이 한 중견기업 정도로 확대될 수가 있다. 네. 35년 정도 되면. 네. 네. 그게 제 예측입니다. 이 책을 읽고 최근에 이제 회사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리더십 관련 책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한때 풍미했던 서번트 리더십 그런 거 있었죠. 예. 근데 이거가 디폴트 값으로 장착이 안 되면 이 정서적 연봉은 채울 수가 없다. 네. 전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요런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맞닥뜨린 정말 냉엄한 현실. 네네. 정말 제가 A부터 G까지 바뀌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조교도 못 뽑겠다. 정년 때까지 조교도 없이 교수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절박감이죠, 사실. 이 절박감이 이제 얼마나 느껴지느냐는 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학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돼야 되는 업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절박한데 그러면 다른 기업은 뭐 몇 년 뒤에 넉넉고 있어도 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잘 안 한다면서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예, 일단 저는 이제 특히 학부 수업할 때는요. 오늘도 나는 손숙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예. 모놀로그 독백극을 찍으러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는 아닐 거예요. 저 네. 정말 강의상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엔터테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무표정합니다. 오로지 이제 키스킨 타타타 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친구들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이제 클로바 노트 같은 걸 써가지고 제 강의를 다 녹음을 한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키스킨 아니면 녹음하는 뭐 그런 행동 말고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적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예, 한 2020년 정도부터 이제 아이들이 말이 없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랑 맞물렸거든요, 대표님.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줌 같은 거로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도 아이 컨택이라고 하면 좀 낫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줌 화면을 꽉 채우고 있으면 밥벌이의 어려움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저도 강연 가끔 해보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주시하지 않고 딴 데 보고 있고 졸고 이러면 힘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돼요, 대표님. 예. 예, 예. 제가 이제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런 마음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표님 강의에 신경을 안 쓴다든가 핸드폰 한다든가 네. 뭔가 뭐 작게 통화를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있을 수 예,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가장 좋은 조언은 제가 들은 그런 마음은 내가 굳이 읽을 필요 없다. 왜 그랬을까? 따질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강연 많이 하실 테니까 앞으로. 네. 예. 그 교수님도 에브리타임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학생들의 블라인드 앱 같은 거를 봐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 700만입니다. 그거를 봐서 나의 그걸 계속 교정하신다면서요. 그게 이제 당최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만 피드백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저 같은 나이 든 기성세대도 이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필요한데 당최 말을 안 하니까 또 이제 학교의 공식적인 강의 평가에는 이 주관식 코멘트 별로 안 씁니다. 아이들이 레이팅만 하고. 날것에 이제 제 강의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소위 대학생 익명 웹 뭐 익명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의 특성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구나. 즉 대면적으로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 일절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이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댓글을 험악하게 쓰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 이후에 그 나이 먹은 70, 80, 2세대들이고 이 그 90 세대부터는 나중에 이게 쓴 게 기록으로 남을까봐 한마디도 조심해서 안 쓴다. 그렇죠. 예. 그게 혹시나 나한테 나쁜 피드백으로 돌아올까봐. 그럼요. 예. 제 생각에 학교 강의 평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자기 학교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강의 평가를 남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이제 정보가 암호화돼서 네. 익명성이 보장된다. 익명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뒤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 말로 이제 뒷담화를 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뒷담화 까는 거는 전문이야 이 친구들이 이제 막 그러면서 우리도 뭐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블라인드에 뭐가 떴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되게 활발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세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정말 할 말이 많은 친구들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네, 서로 아시죠? 네, 네. 예. 그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네. 그 구두수 성공이.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진짜 할 말이 많은 친구들인데 다만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경영자분들하고 지금 선배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 이거 좋지? 이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온다고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럼요. 그럼 뒤에서 이제 뒷담화가 시작되는 거지. 말 없는 직원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막 사람들 끌고 막 야 오늘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 야 이 땡땡이냐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뭐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그 인포멀한 단톡방 등등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제가 뭐 관찰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든가 뭐 블라인드 이런 데들은 사실 뭐 교수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에브리타임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피드백을 받는다. 네. 학생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하나가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교수가 에브리타임을 보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거는 대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굳이 뭐 예를 들면 게시판에서 뭐 말을 하시거나 뭐 댓글 다실 필요는 없지만 네. 나는 다 알아. 예를 들면 그냥 뭐 예를 들면 회식하다가 슬쩍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그거 사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뭐 예를 들면 그건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뭐 보니까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 네네. 그렇게 한번 딱 넛질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소통 노력 자체를 어떤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의 소통 노력을 평가하는 사실 좋은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 요즘 이제 앞으로 90 세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피드백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되 피드백이 없는 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라. 이렇게 들리네요. 일단은 대면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옛날 뭐 기성세대 직원들은 할 법한 얘기들을 안 합니다. 네. 그냥 삼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이들의 성장 배경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이제 소위 대학 입시 어떤 대학 입시를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을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친구들은 뭐 대부분 이제 수시로 입학한 정시가 아닌
그래서 이제 뭐 비율로 따지면은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6대4, 7대3 정도로 수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활발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질문을 허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어서 시험 때 토해내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성공한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이고 이제 상호 어떤 인터랙티브한 교육보다는 일단은 교사가 얘기한 것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재생할 수 있는 시험 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뭐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학교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업에서 질문을 한다 네. 이해가 안 돼서 네.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냥 고교의 학습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대학에서 적용해 보니까 학점이 잘 나와.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사실 이제 소셜 프레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곽상준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데 예를 들면 수업 시간 20분을 잡아먹으면서 교수랑 토론을 질문에 해. 그 자체가 그렇게 기분 나빠. 그쵸. 뭐 예를 들면 이게 생산적인 얘기인가? 그 네가 따로 하지 뭘. 그런 얘기 나가서 하지 왜 수업 시간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뭐 네. 기본적으로 폰이라는 것을 떼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이고 네. 모바일로 예를 들면은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의견 교환하는 것은 뭐 그냥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네. 단지 앞에서 기성세대 앞에서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양식이 있고 뭐 소통 방법이 있고. 하기야 옛날에는 전화가 흔했는데 요즘 문자가 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가 생겼다. 그 교수 입장에서. 블라인드나 뭐 그렇죠. 에브리타임나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생겼다. 옛날엔 그런 거 자체가 없고 교수 입장에선 그냥 뭐 강의 평가 좋으면 잘했나 보다. 네네네. 뭐 안 좋으면 내가 못했나 보다. 그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뭐 과목에 대해서 교수자에 대해서만 코멘트하는 게 아니고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토픽별 게시판이 있고 그걸 쭉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학생들 교수라고 자동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시간을 써가지고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그거를 다 만나보면 좋겠지만은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 텍스트를 한번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취업 게시판만 따라 올라가 봐도 요게 고민이고 요게 트렌드고 지금 요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블라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이나 경영자들은 블라인드 같은 거를 참고를 할 때 이게 불만 분자들이 하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야라고 하면 진짜 최악의 피드백을 하는 거고 이거를 잘 따라서 속내의 일부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만 그 인사관리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every time을 보고 나서부터 강의상을 계속 받았거든요. 한 번도 안 놓치고.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표님? 네. 예, 한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건데 굉장히 좋은 잔망경 네. 이런 게 생긴 느낌인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학교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봐야 할 교수님은 안 보시고요. 안 봐도 되는 교수들은 본다. 기업도 똑같을 겁니다, 사실. 그럴 것 같으네요. 정말 봐야 되는 기업들은 네. 이걸 안 볼 수도 있고 네. 안 봐도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걸 보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네. 책에서 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그 사람이 떠나는데 가장 그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정선영 연봉 얘기하시면서 이직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는 돈과 안정감. 돈에 의한 안정감. 회사가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위험해서 정말 중요하죠. 네. 예. 그런 게 중요하고 이건 네. 떠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럼요. 있는데 많이 미치는 건 돈 외에 다른 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 대기업들의 그 내부 서베이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대표님.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외부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그 직업을 특히 이제 루키 마켓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회사를 갈까, 어느 직업을 고를까 결정할 때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 결혼을 결심할 때 사실 뭐 상대방 마음을 오래 사귀어봤자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나보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뭐 이 남자 멋있어, 뭐 여성 예뻐, 뭐 외모, 몸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봉, 뭐 재산, 부모님의 재산 여러 가지를 이제 나름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안 좋아졌다고 기계적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혼의 이유는 훨씬 다양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배려,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려의 부족이라든가, 뭐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혼을 하거든요. 네네.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정말 중요하죠. 회사 잘 모르죠. 뭐 아무리 블라인드 통해서 서치를 해봐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네. 다녀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돈 많이 줘? 그래 가자. 일단 보자. 네네.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떠날 때는 좀 얘기가 다른 거죠. 상당히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보통 의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정말 그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외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연봉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네. 예를 들면 다른 것들 나는 이 회사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소위 몸값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곡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나날의 곡간이 비어가고 있어. 네네네. 예를 들면 똑같은 일, 아무 의미도 없는 반복적인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네.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한다고 내가 예를 들면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MZ한테 중요한 게 내가 이 조직에서 성장하느냐. 이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성장을 못 해주면은 그나마 마지막에 우리 그 뭐랄까 마지노선이 월급이고 월급을 많이 주면 그나마 아이씨 하고 그냥 억지로 약간 소극적 퇴사자가 돼가지고 억지로 다니는 거고. 그럼요. 근데 여기서 요거마저 흔들리면 이제 앞단에 흔들린 사람은 여지없이 퇴사를 하는 거고. 그럼요. 그건 그죠? 뭐 예외가 없을 예, 겁니다. 근데 대신에 그 급여보다 요 앞단에서가 되게 만족스러워. 왜냐면은 훌륭한 동료가 되게 많아. 그럼요. 내가 얘네들하고 있으면 난 일단 나도 짱 먹을 수 있어. 얘 짱들하고 내가 이러니까 짱 먹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월급이 살짝 흔들리더라도 그럼 퇴사를 안 한다. 버팁니다. 예. 일과 회사가 좋으면 버티는 거죠. 예. 바로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과 회사가 같이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제 저도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면 교수 이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봉 다 까셨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진짜. 이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고 신문 네. 검색에도 나오시니까 그 저희 전 교수가 1,500명인데 네. 평균 연봉이 1억 2천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13만 명 전체 평균 연봉이 1억 3천인데 공부할 때 드신 돈으로 따지면은 그 투하 대비 그 리턴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ROI가 매우 낮죠. 예. 그래서 이제 전 교수니까 45세 이상이거든요. 네. 45세는 돼야 전 교수가 되니까. 45세, 65세면은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인데 자, 근데 뭐 1억 2천이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급여가 높아서 이직률이 낮은 건 아닐 거고. 네. 그 뭔가 이제 꿀단지가 있는 거죠. 네. 그 꿀단지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대표님이 혹시 제가 부러우신 게 있다면 뭐 바로 그것들이죠. 예를 들면 방학이 있는 거. 뭐 그렇죠. 워라벨 뭐 예를 들면 예. 네네. 그다음 이 책도 연구년에 썼거든요. 예, 뭐 예. 7년에 한 번 또 뭐 상위 휴가 같은 게 있고 1년씩. 그리고 고민할 때 옆에서 같이 고민해 줄 사람 꽤 많을 거고. 그럼요. 네. 일단은 자율성, 맞네. 네, 그래요. 유연함과 뭐 해보고 싶은 자율- 거 해보고 예. 싶은 연구. 나 이 연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주변에 이게 맘만 먹으면 같이 손발 맞춰서 할 사람 되게 많아요.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으로는 따라올 직장이 없죠. 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제가 보스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총장님이 보스라기엔 너무 멋진 분이고 네네. 사실 내 보스가 누구지? 딱히 모르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보스신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라는 네. 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건 뭐 서울대학교의 얘기겠지만은 최고의 동료들과 최고의 학생들이 있다. 그래 배지가 브링브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긍정적인 가스라이팅. 나는 사회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제 생각에 대표님이 이제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을 설립하고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내가 예를 들면 가져왔던 선한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가스라이팅. 정말 예를 들면 돈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사람이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뭔가 나한테 내 입장에서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네네. 욕구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자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돈만 중요했다면 서울대학교 이직률은 어마무시하게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새 이제 AI 미국의 이제 리딩 AI 기업들 중에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직률이 낮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뭐 구글 애플에 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연봉이 높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션이나 문화가 좋기로 이름난 회사인데 클로드라는 AI 가진 네네. 회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메타 같이 이제 돈으로 인재를 사오는 뭐 그런 1억 달러. 예. 근데 벌써 그 주커버그가 그 어마무시한 연봉 오퍼한 사람들이 또 많이 나갔어요 벌써. 네. 그거 나온 게 6월 얘기거든요. 네네네. 기사가. 예. 아 벌써 나갔어요. 벌써 나갔죠. 1억 달러인데. 이 주식 부상은 날아갔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을 끌어올 때는 돈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네.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실제 헤어짐으로 옮겨가는 그 결정에서는 돈이 생각보다 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서적 연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실 많은 경영자들, 그다음 선배들, 인사 관리자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시니어들 입장에서 뭐를 채워줘야지 우리 후배들이 MZ 세대들이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발적인 얘기인데 정서적 연봉이라고 하면은 이 정서적 연봉으로 우리 집세를 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낼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전공이 회계학이다 보니까 네.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제 블라인드 점수가 예를 들면 5점 만점에 3점이다. So what? 자,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예를 들면 뭐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네. 요거랑은 좀 그 전달하는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에서 되게 저 입장에서 되게 재미나게 읽었던 게 이 정서적 연봉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환원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얘기를 만들어줘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쫙쫙 뽑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이제 미국에 이제 뭐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게 글래스도어라는 게 있는데 글래스도어가 2007년부터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파이낸스 연구자들이 이제 소위 직원들이 만족하면은 주주도 해피해지느냐 이런 가설을 많이 테스트했는데 네.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나타납니다. 강건하게 결과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글래스도어의 레이팅이 전 분기 대비 얼마나 향상했느냐를 비교해봤을 때 이제 뭐 상위 20% 기업이랑 하위 20% 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팩터를 통제하고도 초과 수익률이 월 2% 정도 된다. 익명의 앱에서의 그 기업에 소속된 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렇죠. 주가도 좋아진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초과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래스도어에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이 회사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내부적으로 이제 소위 이익 예측치,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가이던스라든가 뭐 증권 분석가 예측치 이런 거 다 통제하고도 굉장히 큰 설명력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켓이 모르는 거를 이제 그 소위 인사이더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센싱을 하는 거죠. 겨우 이제 한 달 좀 반 정도 회사를 해봤잖아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부터 자질구레한 뭐 사무실 관련된 일, 그러면 그리고 말도 뭐 못하죠. 계약 관계, 그다음 고객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지를 보기는 하는데 내가 관여해서 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못 찾죠.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집단지성의 요체가 기업이다. 네, 그럼 결국 집단지성을 만드는 건 직원인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집단지성의 그 지능이 향상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 그 조직원들의 지능이 향상돼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수준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제 매출 이익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무 성과가 주가를 되게 잘 설명했다. 이익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회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익의 주가 설명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산이라든가 이익이 옛날에 주가를 되게 많이 설명했다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발견된 게 이제 한 1990년대부터 굉장히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이제 옛날 모델이라면 그 직원한테 잘해주는 것은 주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월급 조금 주고 예를 들면 빡세게 돌려야 그렇지. 소위 이제 이익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직원은 비용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가로 이제 연결이 되는 예를 들면 직원한테 월급을 더 주고 워라밸을 보장하면은 사실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었죠. 네. 그게 이제 옛날 모델이라면 요즘에 이제 소위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 무형 자산, 소위 인텐저블 애셋이라고 하는 게 주가를 굉장히 많이 설명한다. 여러분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몇몇 기업이 머리에 확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요즘에 이거를 그 저희가 용어를 써서 퀄리티 투자라고 표현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아마존.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네. 그 옛날에는 코스트코. 저희가 모델이기도 해요. 그 네. 기업들이 저희의 모델이기도 한데 그런 건데 이 회사들이 사실상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테슬라까지도 친다면 그렇죠.
200배, 300배야. 이익 대비 200배, 300배인데 근데 지금 와서 5년, 10년 딱 20년 가까이 지나 보니까 밸류에이션 기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예.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회사. 근데 아마 분명히 그 아마존 같은 회사를 버핏이 이제 와서 봤으면 뿔싸했을 거거든요. 네. 내가 이 회사를 왜 못 알아봤을까? 이거 딱 좋아하는 거거든요. 버핏이 이런 소위 말해서 경영자가 핵심적 요체를 딱 지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진짜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점점 키워가면서 가는 거. 그럼요. 네, 이거는 이제 재무로 해소가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안 말씀하신 되죠. 거 들어보니까 거기에 딱 연결이 되네요. 그 뭐 대표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2005년에 예를 들면 미국 시총 5위 기업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뭐 GE라든가 뭐 시티뱅크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그쵸. 완전히 그 20년 만에 거의 뭐 경천 동지할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도대체 원동력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엄청난 R&D 능력이라든가 뭐 강력한 고객의 팬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급망 관리 능력 아니면 기업의 브랜딩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이제 무형 자산의 드라이버들의 핵심이 뭐냐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의 그 소위 기여도는 삼성전자는 13만 분의 1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뭐 우리 마크 주커버거가 왜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 알렉스 왕 이런 친구들 데려오려고 뭐 스타트업을 뭐 20조 지불하고 사고 네. 1억 달러를 오퍼하면서 인재들을 싹쓸이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젠 정말 개인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구나. 옛날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뭐 한계가 있었다면 네. 요즘은 예를 들면은 곽상준이랑 슈퍼스타 하나 영입이 되면 회사 자체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때는 정말 소위 리텐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트랙션, 리텐션이라는 소위 그런 용어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 하물며 사람이 흔하면 좀 걱정을 덜 하겠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람이 귀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지금 이제 디베이트 중인 것 같거든요. 네. AI가 예를 들면 노동 수요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네. 노동 공급의 감소는 확정적인데. 그래서 이제 뭐 디베이트 중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경영자들이랑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소위 이제 이 AI가 얼마나 이제 노동을 대체할 것이냐.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년 뒤에 삼성전자는 몇 명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쉬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신규 채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AI가 특히 이제 판교의 IT 기업들 이런 쪽은. 근데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아직은 제한적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에 다녀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피지컬 AI의 이제 소위 커런트 스테이트를 보고 왔는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당히 멀었다라는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거기도 꽤 앞선 기업인데. 리딩 뭐 세계에서 가장 앞선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AI는 이 LLM이랑 완전 다른 거구나. 그렇겠죠. 예. 그 텍스트랑 이미지 학습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MIT의 그 김상배 교수님이라고 로봇공학자 네. 메타로 이직하시는데 만나고 왔는데 빨라야 10년? 20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하면은 AI로 인한 소위 이제 그 지옥의 묵시록 고용 시장에서 그거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굉장히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을 또 창출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2035년의 상황은 지금이랑은 판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 네. 뭐 그 얘기를 드려보면 지금 서울공대 대학원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공대 대학원 전공 중에 석박사 정원을 다 채우는 전공이 4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공대 대학원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대 대학원에 서울대 학부 출신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네. 유독 서울대 학부 출신이 낮은 데가 또 공대 대학원입니다. 그래요? 네, 5명 중에 한 명만 서울대 학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H1B 비자가 막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탑티어들은 다 미국 가거든요. 서울공대. 네, 그러네.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몸값이 엄청 높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뭐 하이닉스에서 뭐 성과가 1억 주면 한 2억 줄 텐데 네. 평균으로 보면 예. 한 3배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빅테크에 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탑티어는 다 미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2035년 정도 되면은 정말 사람이 귀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공계 R&D 인재들은 정말 뭐 엄청나게 귀해질 거고요. 그때 예를 들면은 뭐 삼성, LG, 현차, 뭐 SK, 소위 이제 현차 같은 경우 남양연구소 14,000명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네. 뭘 가지고 채울 거냐? 예를 들면은 돈,
이 쩐의 전쟁은 뭘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받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그죠? 연봉을 계속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뭔가 다른 잘 벼린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정서적 연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도대체 어디까지 연봉을 올려줄 거냐? 화폐 연봉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서 연봉은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서 연봉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의 의미라든가 서사, 네. 구성원들한테 네가 정말 임팩트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는 소위 나라티브를 이제 네네네. 들려주는 뭐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든가 예. 우리 아까 교수가 좋은 점 업무 자율성, 네네. 유연성과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좀 임팩트 있는 뭐 조직과 회사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을 하게 예를 들면 배려를 한다든가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위 정말 중요한 건데 대표님 이제 소위 직원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네네. 네. 소위 직원들의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뭐 상사, 뭐 동료, 그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워라벨이랑 뭐 베네핏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라인드 지수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말아먹어도 괜찮아. 실패에 대한 그렇죠. 허용. 예, 그렇죠. 예, 실패. 예를 들면은 결과보다는 시도 자체를 평가하는 세컨 찬스를 주는 회사야라고 느끼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요된 침묵이 지배하는 회사냐 아니냐. 그래서 뭐 스스로 입을 닫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네.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대한 불이익 없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내 우려나 실수를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상사나 동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은 뭐 결국 무서운 대치동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들 같은 거거든요. 실패하면 큰일 나. 무조건 잘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내미가 100점 엄마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엄마가.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만 쏙쏙 골라 풀고 엄마 나 다 맞았어. 어.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그 엄마는 이제 아들의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센싱할 수 있는 도구 자체를 스스로 놔버린 거라 다름없어요. 결국.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직원은 임원한테 실패를 보고 못하고 네. 임원은 최고 경영자한테 실패를 보고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배가 침몰하는 거죠. 왜? KPI는 다 맞췄거든요. 잘한 것만 딱 집어주게 잘 고안된 디자인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엑셀과 KPI에 제가 질려가지고 회사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금융회사는 KPI 없이 못 살죠. 아니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완전 몰인간을 만들고 아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뭘 해보는데 그게 전혀 KPI에 안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도 아무튼 뭐 그 시스템 유지가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삼성과 뭐 하이닉스 뭐 네. 차이점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대담 기사라든가 네. 인터뷰라든가 유튜브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맞다면 사실 분명히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거고 한번 말아먹으면 끝이야.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패를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강요된 침묵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회사.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큰 네.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회사에서 내가 몸값이 얼마나 올라가지?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뭐 고용 안정성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은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을 계속 평가하거든요. 네. 결국 내가 이 회사 계속 있으면 급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지? 네.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해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소위 고용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이제 결국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재무 성과를 내게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회사가 놓치는 거는 이제 그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회사랑 구성원이 같이 했을 때만 서로 누릴 수 있는 거고, 네. 요즘 친구들은 이 회사가 저를 잠시 구독하고 있는 거다. 아니 정말 그렇거든요. 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서울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역. 네. 네. 예, 서울역이고 각자의 네. 또 목적지 향해서 떠나가는데 잠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들에겐 종착역이 아니고 음. 잠깐 정거장은 잠깐 이제 정차하는 정류장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들을 평생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여행 유튜버들은 뭐 언젠간 떠돕니다 전 세계를. 근데 여행 유튜버들도 보면 이제 오래 있는 나라가 있고 네. 금방 떠나는 나라가 있을 텐데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때 이제 이 정서적 연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효한 도구다. 특히 이제 뭐 사람을 끌어올 때도 유효하지만 사람을 묶어줄 때 굉장히 강력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정서적인 연봉이다. 그래서 네. 이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일 좀 더 시켜야 되나? 돈 더 줘야 되나? 이 생각만 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우리 예를 들면 회사랑 지금 경영진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책에서 제시하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마음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의 리스트업 보상.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에서 잠깐 이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 매슬로우의 회계 경영판? 아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결핍이 있으면 회사는 떠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적으면은 이건 튄다. 이건 언제든 튈 준비하고 네네네. 있다라는 네. 거고 이거보다 조금만 나오면 무조건 튀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꽤 괜찮게 줘. 그럼에도 튈 수 있어. 왜냐면 나 여기가 나를 대우를 안 해. 그러면 예. 이 매슬로우의 뭐 인간 욕구 이론 5단계를 따져보면 처음에는 결핍을 채워야 되지만 결핍이 채워진다면은 그 다음에 욕구들이 필요. 그러면 상위 단계 욕구를 충족시켜야 예, 되는데 예. 야 이거 돈을 많이 줘야 경영자들이 되게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인간의 전존재의 어떤 그 완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걸 단계별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기업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만 이게 무사한 인재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못하고 돈만 주면 되지 뭐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와 이건 매슬로우의 회계 경영판이구나. 이게. 나도 회사도 완성돼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완성되도록 어떤 식으로든 조직을 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피드백을 계속 여기서 주고 가야지 된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해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달라지시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는 나 같아도 안 하겠구나.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얘기는 사실 공정한 보상 때부터 했었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학생들도 읽고 구성원도 읽습니다. 네. 대표님의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진심? 네. 그게 느껴지는 거고 그 예를 들면 회사랑 경영진이 구성원을 바라보는 그 진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거죠. 정서적인 연봉이나 형태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작금의 이제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예. 제가 확실한 거는 젊은이들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맨날 진짜- 젊은이들하고만 사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젊은이들 정말 많이 보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불안해합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르막 세상을 살았고 네. 파이가 계속 커지던. 그렇지. 그 요번에 이제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이 65세에 퇴임을 하셨는데 선배들이 네. 60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100불이었어요. 네. 네, 지금 4만 불이 됐으니까 네. 400배가 커지는 그런 세상을 사신 분들인데 요즘 친구들한테 미래 전망 물어보시면 내리막 세상 확정. 네. 다만 이제 우하향이 얼마나 슬롭이 크냐 작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런 광속의 속도로 떨어지는 배에 탔다고 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안, 공포라는 게 엄청나게 일단 크고 내리막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제 이 소위 AI로 필두한 그 기술의 변화가 도대체 나의 고용 가능성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진짜 불안하겠다. 네, 제가 지금 이제 53세인데 정년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불안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나도 계속 변해야 되나? 네. 변하지 않으면 이제 교수직도 못 해먹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요즘에 그 파릇파릇한 친구들 19살, 20살 친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쌓아서 이제 고용 가능성을 높여야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어떤 이 강박적인 자기 방어 기제는 거의 종교적인 신념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이몽택 작가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네. 우리는 하면 된다. 네. 요즘 애들은 되면한다. 예, 근데 이제 되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되면하는 애들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실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강박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뭐로 나타나느냐? 커리어 마켓에서는 이직이죠. 네.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일 잘러 A등급 뭐 최고 고가 받아봤자 연봉 몇 프로 올까요, 1년에? 5% 이상 오르기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내가 어차피 뭐 40대 초반 지나면 이직 어려운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직하면서 뭘 해야 되죠? 예, 몸값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일단은 하나하나 다 계산인 거예요. 무브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때도 많이 오르는지 아니면 이직하면서 몸값 올릴 수 있는지. 요 20대들의 특징은 거의
그 고정이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직률이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이직률을 연령대별로 공개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20대 이직률은 항상 전사 이직률의 3배,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탐방하고 막 이래서 한번 물어보면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직률 거의 없대요. 네,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괜찮은 회사인데도 이직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20대 이직률은 뭐 보통 어마무시하게 높다. 어마무시한 대기업에서도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20대를 잡는 게 키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인터뷰하면서 주목했던 회사다. 예를 들면 LG 엔솔이라는 회사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 회사 되게 젊은 회사거든요. 네. 그 옆에 바로 이제 5분 정도 가면 이제 LG 전자가 있는데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이 있죠. 데이터 뒷단에 많이 네. 나오는데 나는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LG 엔솔만 LG 그룹 같지 않은 회사인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LG 엔솔은 20대가 50대 4배, LG 전자는 아. 50대가 20대 2배. 그것도 굉장히 크겠네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솔의 이직률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 젊은 회사는 이직률이 높거든요, 보통. 네. 근데 엔솔은 엄청 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비해서 이직률이 낮다. 뭔가 이제 꿀 발라놓은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게 뭔지를 예를 월급은 들면 아니었어요. 월급은 똑같아요. 네, 월급은 똑같습니다. 24년도에 둘 다 1억 네. 1,700. 네네. 돈만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 이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직이 화두였고 지금은 잠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일본을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네. 지금 이제 학교는 지금 이미 도래했고. 도래한 지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앞으로가 더 큰일 났어요. 앞으로가 더 큰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2020년생들 미쳤잖아요. 지금 2020년생은 그쵸. 예, 뭐 지금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20만 명대 출생자니까. 네. 23년에 23만 명 태어나고 24년에 24만 명 태어나고 20년생부터 이제 드디어 20만 명대 접어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때 100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제 뭐 인구 감소는 확정적인데 근데 지금 뾰족한 수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옵티마이즈 하냐가 중요할 거고 네.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공계 인재들을 계속 수요를 해야 우리나라 이제 소위 R&D 위주의 대기업들로 살아남을 텐데 이제는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일단 몇 명 없고요. 제가 느끼는 상황이 그거예요. 대학원에서 일단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네. 네 개 중에 하나만 채워지네. 그다음에- 5개 중에 하나 채워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퀄리티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의대 퀄리티는 올라갔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100만 명 중에 뭐 서울대 온 애랑 네. 뭐 40만 명 중에 온 애랑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전의 전쟁으로 구글이랑 뭐 예를 들면 애플이랑 뭐 메타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게 뭐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훌륭한 인재를 걔들이 뽑아가잖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죠. 아무도 오지 마. 뭐 이렇게. 저는 정말 이 H1B 막힌 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타격받은 게 인도 애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H1B 쿼터가 85,000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한 2,000? 어. 3,000명 안 넘을 거고요. 이제 거의 70%가 인도 친구들이거든요. 어.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딘가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땡겨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지금 다 예를 들면은 뭐 사티아 나델라라든가 아니면 순다르 피차이라든가 다 H1B 출신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막는다? 인도 친구들한테 10만 불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고용주가 예를 들면 1억 4천을 부담하면서 예를 들면 인도 친구를 뽑을까?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채용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이 릴로케이션 할 텐데 네. 데스티네이션이 한국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잘 선방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예를 들면 뭐 빅테크에서 잡으려는 목적으로 유학 간 소위 이제 스카이랑 카이스트의 네. 탑티어 네. 친구들 그 친구들 어떻게든 어트랙트 해야죠.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정말 중요한 건데 뭐 일단은 뭐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근데 어떻게 LG 엔솔이 그나마 그렇게 이직률이 낮은 문화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권영수 부회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LG 엔솔이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권영수 부회장님의 브레인 차일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엔솔에 이제 인터뷰를 갔거든요. 인터뷰를 이제 58층으로 갔는데 저를 처음 맞아주신 팀장님이 명함을 주셨는데 그 팀장님 명함에 이제 무슨 팀이지 보니까 즐거운 직장 팀이라고 돼 있어요. 네, 즐거운 직장 팀. 이런 회사가 있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되게 쫙 했는데 회사를 돌아보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납득이 됐는데 일단은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 CEO 재직 시절에 뭐 키워드가 직원이 최고의 고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로 만드는 게 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예를 들면 저도 교수가 된 다음에 월요일 날 블루 먼데이를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일정이 빡빡하던 수업이 엄청 많던 학교 가는 길이 정말 고통스러워 월요일 날 아침에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1억 2천의 힘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 뭔가 이제 저의 이제 아드레날린을 네. 용서숨치게 하는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뭐 교수같이 이제 뭐 프리랜서처럼 회사를 다닐 수는 없지만 회사도 여러 가지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지 않을까, 네.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지 않을까. 네. 그 파크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엔솔이. 네, 그렇죠. 근데 63층 전체가 다 임직원 휴게 공간. 미쳤다. 네. 그냥 저 리터럴리 63층 다. 네, 제가 여기에 문자 그대로. 있어서 알지만 여기에 임대료가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 그것은. 63층 자체가 뭐 거의 모든 거 스크린부터 이제 뭐 어. 닌텐도까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네네. 뭐 싱잉볼 다 하실 수 있다. 어. 그 다음에 CEO랑은 24시간 내내 톡으로 소통이 됩니다. 엔톡이라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권위적인 회사 중에 하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SK언이 이직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23년도에 23년도 기준으로 엔솔은 1.5% 정도. 네. 물론 이제 그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성과급 논란, 뭐 업황의 악화라든가 뭐 최고 경제 교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일단 회사가 이제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 진심 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당신의 회사는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입니까? 네. 네.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 않겠죠. 월요병이라는 얘기 왜 생겼겠습니까? 회사 그렇게 즐겁다면 그죠? 그렇죠. 네. 집에 가기 싫은 부장님 아닌 다음에야 땡치면 다 집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그런 회사들은 뭐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수 기업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얼들을 고민을 하고 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회사의 업의 특성에 맞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업의 특색에 맞는 네. 다이얼을 돌린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위 앙트레프레너를 키우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야, 앞으로 너가 이렇게 여기서 잘하면 그렇죠. 너 혼자 그 회사 그 상사로서 상사 하나 차릴 수 있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사실 네. 미생에 나온 바로 그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예,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답을 찾는 사람들 뭐 이런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사업 기회를 센싱하고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옛날에 뭐 종합상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트레이딩, 에너지, 식량 말하는 게 없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업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별화되는 문화가 실패가 너무 당연하니까 네네네. 소싱하고 센싱하다 보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 문화가 결과보다는 시도 자체를 평가하는 문화가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결국 앙트레프레너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되게 잘 마련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성원들로 하여금 네. 처음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전문가로 성장을 해가지고 회사 사업기에 포착에 예를 들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실제로 떠나도 예를 들면 정말 자기 목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잘해가지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난 아프리카에서 무슨 그럼요. 품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아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로 성장하는 트랙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면. 네. 예, 일단 주니어 때 일단 6개월 보내주고 일정 커리어 되면 한 2, 3년 가고 뭐 그다음 그런 식으로 딱딱 구조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유연 근무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어디에 있던 get the job done. 뭐 음. 그 문화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LG 엔솔이 LG답지 않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딱 그 느낌이었어요. 예. 아 이거 포스코 같지 않은데? 근데 묘하게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 문화랑 네. 옛날에 대우 문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원래 진짜, 대우 예. 주대우 인터내셔널 겁니다. 예, 주대우 쪽에 이제 주대우 경험하신 분들이 한 10명 중에 2명쯤 계시거든요. 그게 잘 블렌딩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굉장히 이국적인 회사라고 돼 있고 네. 엔솔도 사실 그런 회사인데 예. 그럼 이국적인 회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두 회사 전부 다 공이 명확한 인재상이 있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거고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의 리텐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화폐 연봉이 1인당으로 따지면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 기업하고 따지면 그럼요. 예, 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나물이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네.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다르게 잡은 것 같아요. 그 네. 두 회사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소위 좀 차별적인 가치를 주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면 우수한 대학원 선생님을 유치한다. 네. 회계학의 교수가 10명이나 계신데 뭘 가지고 제가 그 혹은 그녀를 소위 제 연구실에 영입을 하겠습니까? 네. 대표님. 뭐 쌈짓돈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뭔가 돈으로 할 수 없는 뭔가를 이제 소위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건 거죠. 기본적으로 국간이 넉넉한 회사라고 해도 전의 전쟁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돈이 없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지금은 그나마 뭐 남아 도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질 텐데 네. 그러면 뭘 가지고 승부할래? 너네는?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네, 네. 정서연봉이라는 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소위 이제 예를 들면 마음의 보상이죠. 예를 들면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로서의 이제 곽상준 대표의 보상이 있을 거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남편으로서 정서적 보상이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아드님 따님으로서 이제 부친으로서의 정서적 보상이 있을 거고 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종교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뭐 장로로서의 보상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다고 그냥 뭐 좋아. 그 회사 좋아? 좋아. 그 회사 조직 문화 좋아? 좋아. 그 회사 헬이야. 조직 문화 최악이야. 그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만데?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키워드가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스타를 통해서 비교하고 네. 블라인드를 통해서 비교하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면은 의사결정을 못하는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저희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뭐 싼 항공권 뜨면 질러. 요즘 친구들은 초합리예요. 초합리. 네.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친구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름 이제 그 제한된 정보 내에서긴 하지만 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연봉은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왜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은 돈으로 환산 안 된다고 그냥 좋다고 퉁쳐? 나쁘다고 퉁쳐? 예, 그게 저는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계학 교수로서 그거를 환산시키셨습니다. 여기에 그 뒤쪽에 보면 환산시킨 점수들이 스코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좋은 회사만 넣고요. 네네. 네, 나쁜 회사는 예. 네, 아니 뭐 이 사실은 대기업들만 올라가 있고 여기 뭐 30개 외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블라인드에서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 기업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2,500개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한 8%, 2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상장 기업은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돈을 주고 다니고 있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 네. 그거는 진짜 우리 옛날 그 정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니는 거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은 물론 다 뺐지만은 저는 이제 뭐 한 해가 나쁠 수는 있지만 이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회사는 그건 이거는 아니지. 그런 진짜. 빼박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음, 제 아들들한테 권하고 싶은 회사. 여기에 리스팅돼. 예, 회사원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돈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돈도 중요하니까 네네. 소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총 연봉의 개념은 이제 총 연봉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예. 삼성전자는 뭐 임직원 평균 연봉이 뭐 1억 3천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네. 이 정서적 연봉은 얼마인데 합해서 뭐 예를 들어 2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랭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한 3년 평균을 해서 총 연봉 제일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제가 제 아들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회사들이죠. 네, 총연봉. 예. 그러니까 이 화폐 연봉과 정서 연봉. 합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봉 킹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정서 연봉 킹도 계산을 해서 총 연봉 킹을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몇 개냐면 지금 23년도 데이터 가지고 주로 썼습니다. 제가 네. 책을. 24년 데이터는 지금 방금 분석이 끝났고요. 책에 못 담았는데 상장 기업이 195개인데 91개가 마이너스예요. 와, 네. 제 방법론에 의하면. 충격적이다 이거는. 네.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경영자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저희한테 추월당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2분은 하고 있어.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2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시작한 2분인데 마이너스야? 와, 따라잡히겠네. 그런 식이면. 진짜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몇 천만 원 나오는 회사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팀원, 위메프, 거기는 이제 원 플러스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네. 예,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23년에 이미. 뭐 팀F 같은 경우는 이미 24년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23년부터 탈출 러시였거든요. 거의 이제 뭐 최하위권이었다. 네. 물론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뭐 외관법 대상 기업이지만 그 외관 기업들이 한 150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거의 최하위권이었다. 어. 그 회사들이. 어. 이제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직이 치명적인 게
나가줬으면 하는 친구 나가면 땡큐죠. 우리나라 이제 경직적인 뭐 노동시장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제가 캐주얼하게 여쭤보면은 네. 리더들한테 그런 친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쟤는 제발 안 나가줬으면 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갈데 없는 친구들은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탈출 지능순이냐 이게 해외 연구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탈출은 지능순 맞다. 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쥐다 갑판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직도 나쁜 건데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의하면은 그냥 평범한 직원이 퇴직해도 회사에서 픽업하는 비용이 그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채우느냐고 네. 그 친구 연봉에 뭐 월봉으로 따지면 먼슬리 급여에 뭐 한 6개월 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가 감수한다. 네. 인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돈 많이 주면 해피한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진짜 옛날 사람 얘기인 것 같아 이제. 근데 네. 그냥 통계학적으로 제 지금 받는 돈이랑 정서 연봉이랑 코릴레이션이 0.3도 안 됩니다. 작네요. 돈 많이 준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음. 게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돈 많이 받아서 회사 재미없으면 딴 데 가서 동호회 활동하면서 푸는 취미 활동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재밌어야 회사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각종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항상 이제 아주 티피컬한 셋업이 뭐냐면은 아무런 그 의지나 뭐 회사에 기여한 의지도 일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회사를 다닙니다. 낮에는. 그러다가 퇴근하면 또 이제 뭐 완전히 새 생활을 사는 옛날에 뭐 마스크 거리인가요? 뭐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나라가 보통 직장인들의 직장관을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죠. 네. 직장에선 넌 불행하고 돈을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좀비처럼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네 삶을 찾아 뭐 이런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드라마나 웹툰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어디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느냐 생각을 해보면 집 말고는 직장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우리가 퇴근하고 예를 들면 제2의 삶을 산다. 뭐 요즘 친구들 뭐 다 갓생을 사니까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데 시간 얼마 되나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복의 원천을 좀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네. 개인도. 네. 직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유능감을 느낄 때 그치.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나는 행복해진다. 그렇죠. 직장에서 난 항상 불행해. 맞아요. 여기서는 나는 의미 없는 일만 하는 거야. 그냥 죽지 못해 일해. 밥벌이의 네. 어려움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좀 버릴 필요가 있다. 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이 티핑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고용주들이. 저는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우리 신재훈 교수님이 적시에 딱 좋은 책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직장 선배들 그리고 인사 쪽 그리고 경영자든 뭐 그냥 이건 디폴트 값이고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고 인재를 나와 함께 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재영 교수님의 이 2부작 세트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부는 공정한 보상이었고 바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정서적 연봉입니다. 앞뒷면을 다 보셔야 돈이란 칼을 어떻게 쓸 것이며 돈 외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드러난다. 그래서 꼭 두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MZ세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현격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다 하신 게 있다면? 네, 그 제 책의 뒷면에 보시면은 사람은 월급 때문에 입사하지만 결국 감정 때문에 퇴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영자들이.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정서적 연봉의 신재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